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 스케치의 타프로입니다. 7월 14일 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산 첨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수출 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은 교육부 직원 1,300명 해고와 기능 이관을 허용하며 트럼프의 연방정부 축소에 힘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저금리를 가져야 한다며 파월 의장을 비판했습니다. 엔비디아 CEO는 혁신이 부족하면 AI가 대량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첼시는 PSG를 3대0으로 완파하고 새 클럽 월드컵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네브라스카 시골 마을 유일한 클리닉이 폐쇄되며 복지 삭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민이 폐렴형 흑사병으로 사망하며 2007년 이후 첫 흑사병 사망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 USC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노인의 당뇨병과 건강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이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산 무기를 즉시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유미정 리포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 군사 지원을 공식화한 조치입니다. 핵심은 미국의 첨단 무기를 유럽 국가들이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즉각 전달하고 이후 유럽은 미국 방산업체에서 그 무기를 재구매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오래전부터 요청했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 포함되었고 이외에도 미사일과 탄약 등 다양한 장비가 유럽을 통해 제공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가 수십억 달러 규모이며 미 국방산업에도 큰 활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이든의 전쟁이라며 거리를 두었던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러시아에 대한 언급도 강경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암살자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정말 터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여러 차례 통화 이후에도 러시아가 공격을 멈추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시한 2차 보복 관세는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러시아와 그 교역국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퇴역 장군 키스 켈로그가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측과 회담을 가졌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방공협력과 무기 공동 생산, 테러 제재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로 가는 길과 실질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고 노르웨이와 독일도 패트리엇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에서 교체 장비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최근 펜타곤이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전환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미군 전력 유지 문제로 추가 지원을 중단했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그런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루이터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이번 구매 및 지원 체계를 나토 차원에서 조율하겠다고 밝혔고 주나토 미국 대사 매튜 휘테커도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의미가 없다, 행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제 전쟁 종식을 향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기존의 수출 의존국이었던 미국에서 눈을 돌려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과 예고된 무역 전쟁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유미정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뉴욕타임스는 어제 보도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파트너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무역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 각국은 미국 중심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에서도 강경한 무역 정책으로 여러 국가들과 마찰을 빚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각국 정부는 미국 제품 구매 확대나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지만 여전히 관세 부과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총리는 최근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외부 압력이 강해질수록 내부를 강화해야 한다며 동남아 국가 간 상호 무역과 투자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이 구체적인 경제 협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인도는 브라질과 양국 간 무역을 70% 확대하는 데 합의했고 인도네시아는 EU와의 자유무역 협정 FTA를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과 유럽, 중동 지역과의 무역 협정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런 흐름에서 적극적으로 발맞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호주와 독일에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미국, 일본, 중국, EU 외교 채널에 더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려는 외교적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외교 라인을 확대해 위험 분산과 새로운 공급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움직임이 향후 공동 대응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각국이 개별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브리스 국가들조차도 최근 리우데자네이루 정상회의에서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국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계산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갈등이 장기화되고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호주 멜버른대 아시아 연구소의 알렉산더 하인드 교수는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했던 자유무역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놀라움을 느끼는 국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관세 위협이 무역체계 전반의 신뢰도를 흔드는 수준으로 확대된다면 아시아 국가 간의 연대와 공동 대응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 간 경제 블록화나 새로운 무역 연합 논의도 가능하겠네요? 미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아시아 내부의 통상 연결성 강화나 비서구 국가 간의 경제 연대 강화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특히 아세안, RCP, 인도중동 유럽경제회랑, IMF 등 기존 프레임워크를 재해석하거나 확장하려는 시도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국제 무역 질서에 다시 한번 강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각국의 대응이 자구책에 머물지 아니면 다자 연대의 흐름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 대응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을 향해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팔지만 미국산 차는 거의 수입하지 않는다면서 불공정성을 지적했고 한국도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며 협상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100% 부담할 것이라며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하되 돈은 나토가 낼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은 아름다우나 밤에 폭격을 감행했다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고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도 내주 중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연준 의장 파월을 비판하며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축소를 본격화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4,100명 중 1,300명 이상을 해고하고 교육부 일부 기능을 주정부로 이관하는 행정명령을 잠정 허용했습니다. 이는 교육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폐지를 통해 공교육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가족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겠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장관 린다 맥마호는 이 명령에 따라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전국 6개 도시의 사무실도 폐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육계와 20개 주는 즉각 반발하며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의 질이 훼손될 것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연방판사는 이 조치가 특히 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되돌릴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축소 계획에 힘을 실어주며 향후 교육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와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다시금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통화정책 문제가 아닌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직결된 금리 문제를 두고 공개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윤범 기자와 함께 이 사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우리 기준금리는 최소 3%포인트는 높다며 이로 인해 미국은 연간 1포인트당 3,600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롬 파월 의장을 too late라고 부르며 조롱 섞인 비판을 가했는데요. 이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늦게 한다는 비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연준은 이 같은 주장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연준 내부는 파월 의장을 비롯해 대다수 인사들이 트럼프의 주장에 공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준은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를 책임지는 기관이지 정부의 부채를 저렴하게 조달해줄 기관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물가의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다시 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유럽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 경제가 견조한 이상 시간을 갖고 데이터를 지켜보는 것이 신중한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재정 부담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일 경우 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윌콕스는 정부가 싼 이자율을 원한다고 해서 금리를 낮추면 물가 안정과 고용 목표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금리 문제를 재정 문제와 연결해서 강조하는 배경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대규모 감세와 지출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국가 부채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이야말로 금리를 내릴 때라며 연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연준 본부 리모델링 예산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죠? 네, 백악관 예산국 국장 러셀 보트는 파월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준이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25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6억 달러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루프탑 정원 같은 사치성 설계는 이미 제외됐다지만 여전히 예산 초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고요? 네, 파월 의장은 내년 5월까지 연준 의장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지만 트럼프는 그에게 직을 내려놓으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의장을 공격하는 건 연준 독립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화당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과거엔 공화당 일각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은 아예 파월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보수 성향 방송과 전직 관리들도 연준이 친트럼프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며 딥스테이트 프레임까지 씌우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최근 회의록에 따르면 19명의 연준 위원 중 7명은 올해 금리 동결을 예측했고 절반 가까이는 인하를 고려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단기적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지표와 장기적 신뢰에 기반해 결정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경제의 방향성과 시장의 신뢰,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결정은 미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최근 CNN 인터뷰에서 중국군이 미국 반도체 기술에 의존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국 기술이 언제든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군은 스스로 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안보 우려와는 다른 입장을 보인 셈입니다. 또한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업무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지만 혁신이 부족하면 오히려 대량 실업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바닥나면 생산성 향상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황 CEO는 새로운 야망과 아이디어가 존재하는 한 AI는 고용과 성장을 함께 이끌 수 있다면서 기술의 진보가 결국 사회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첼시가 2025 FIFA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프랑스 챔피언 PSG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새롭게 개편된 대회의 첫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23세 공격수 콜 팔머는 2골 1도움으로 결승을 지배하며 대회 MVP에 올랐습니다. 첼시는 이번 우승으로 약 1,786억 원에 달하는 상금을 손에 넣었고 UEFA 컨퍼런스 리그 우승에 이어서 시즌 2관왕을 달성하며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PSG는 이번 대회까지 포함해 5관왕을 노렸으나 완패로 무산됐고 이강인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결승 현장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해 직접 시상자로 나서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첼시는 비록 점유율에서는 밀렸지만 날카로운 역습과 효율적인 공격으로 세계 최정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브래스카주의 작은 농촌 마을 커티스에서 유일한 건강 클리닉이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빅 뷰티풀 법안에 따른 메디케이드 삭감을 원인으로 들었지만 마을 주민들은 이를 정치적 핑계로 여깁니다. 폐쇄로 인해 노인과 저소득 주민들은 40마일 떨어진 병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며 특히 매달 피검사를 받는 고령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일부 주민들은 트럼프가 복지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지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꿈꾸던 미국 재건이 이런 것이었나는 회의론도 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만 명 이상의 네브래스카 주민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도 시골 병원이 연쇄 폐쇄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한 주민이 폐렴형 흑사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2007년 이후 처음 발생한 흑사병 사망 사례입니다. 사망자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같은 날 숨졌고 검사 결과 흑사병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흑사병은 벼룩을 통해 쥐 등 야생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폐렴형은 감염자의 침방울로도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속한 항생제 치료로 완치 가능하며 당국은 현재 일반 대중의 감염 위험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미 USC 연구팀이 60세에서 84세 노인 3,8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4% 높고 혈당 관리 실패 확률도 75%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서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건강 위협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중대한 건강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노인의 웰빙을 위해 사회적 연결이 필수적이며 의료진도 이를 진료 지표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도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패한 고통보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이 몇 배 더 고통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